네, 소리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석 전사님. 네, 김정석하고 네, 말씀해 보시죠. 네, 잘 네, 들리십니까? 잘 들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여러분 강의는 기록을 위해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조 저장님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마입니다. 복음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지역 내외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주권, 곧 실질적 통치권은 그 주변국들 위에서 군림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어떻게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쳤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제, 세계 권력으로 떠오른 로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룰 내용은 로마의 발흥, 곧 로마의 시작점이겠죠.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또 누구로부터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잠시만요. 이거 PPT가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네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네. 네, 일단 장섭 변호사님 다 됐나요? 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안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저희 줌으로 이렇게 미리 연습도 다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조금 시스템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같이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대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인 찾은 것 방에다가 같습니다. 우선 이 PPT를 좀 하나 보내주실래요? 그러면 현장에 네. 됐다. 된 것 같습니다. 됩니까? 네. 네, 네, 방금 됩니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괜찮으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다시 하셔야죠. 네.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로마입니다. 복음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지역 내외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주권, 곧 실질적 통치권은 그 주변국들 위에서 군림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어떻게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쳤는지 과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제, 세계 권력으로 떠오른 로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룰 로마의 발흥, 곧 로마의 시작점이겠죠. 로마라는 나라는 어떻게 또 누구로부터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우리나라도 한국의 시조이자 건국의 중심이 되었던 환웅에 대한 신화가 있죠. 이처럼 로마도 그런 신화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이 시조들인데요. 로마 건국 신화에 의하면 이들은 마르스라는 신과 무녀 실비아를 통해 태어난 쌍둥이였으나 티베리스라는 강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들을 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아닌 늑대물이었고 이들이 이 쌍둥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 파우스툴루스라는 양치기에 의해 발견되어 양육을 받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타피톨리니 박물관에 보관된 이 유명한 동상 늑대젖을 먹은 쌍둥이 형제를 형상화한 로마의 상징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어떻게 이 쌍둥이들이 로마의 시조이며 이들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의 부모로 그려지는 신 마르스 그리고 무녀인 실비아를 잠시 보겠습니다. 마르스는 영문으로 MARS, 마즈, 화성을 뜻하며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이지만 농업의 수호자 역할로 농부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땅을 수호하는 정착에 중점을 둔 신이죠. 또한 쌍둥이의 엄마인 실비아는 고대 그리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이네아스의 후손이었으며 당시 알발론가 왕국의 직계 공주였지만 그녀의 삼촌이 왕위를 강탈하여 무녀로 강제되었고 따라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쌍둥이는 정당성이 있었음에도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일에 왕위를 강탈한 삼촌을 죽이고 왕권을 회복시킨 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기서 로물루스와 레무스 중 로물루스가 신들의 선택을 받아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고 이렇게 기원전 753년에 로마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신화는 모든 신화가 그렇듯 기원전 100년쯤에 로마학자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에 의해 확립된 것이고 이후 로마 역사가 타비우스 픽토르가 재정립한 전설인데요. 어쨌든 로마라는 명칭이 이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온 것은 인정받고 있는 가설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보죠. 그렇게 지역을 장악했으나 이곳에 거주할 사람이 없었던 이 로물루스는 도망자와 떠돌이들을 정착시켰는데 대부분이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를 사빈이라는 주변국에서 초대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사빈국의 왕인 티투스 타티우스와 연합국이 되었는데 결국 로물루스가 최종적인 통치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700여 년경이죠. 이제 시간을 좀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그리스 로마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750년경 이들보다 더 진보된 에르투리아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기원전 600년경에는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도 했으며 에르투리아 사람들에게 건축 양식, 저작물, 사회 간섭, 심지어 종교적 신념까지도 물려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마을 형식의 촌락 집합체에서 어엿한 도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로마 제국이 형성되기 시작한 기원전 509년 당시 로마의 왕은 에르투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로마의 특징은 이렇게 주변국들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점이었는데 그리스 및 다른 주변국들로부터 문학과 교육, 철학, 사상 등 여러 분야에서 영감을 얻어 로마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이런 차별점이 있어서 정말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편 로마의 발흥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화정 시대입니다. 로물루스는 로마를 세운 첫 번째 왕입니다. 현명하고 인망 있는 300명의 원로들을 추려서 왕에게 자문과 조언을 하는 기구인 원로원을 만들었습니다. 로물루스를 이어 모두 7명의 왕이 로마를 다스렸는데 7번째 왕인 타르퀴니우스 2세는 왕이 되자마자 정적들을 사형시켰고 자기 멋대로 대외 원정과 신전 건축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불만이 커진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은 로마에서 왕이라는 것을 없애기로 결의하고 타르퀴니우스 2세를 몰아냈습니다. 이로써 로마 왕국이 끝나고 로마 공화국이 세워졌으며 선거로 뽑은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이 원로원과 함께 로마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공화정 초기는 혼돈의 시기로 평민들 중에서도 집정관이 나오곤 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자 귀족들은 평민이 집정관 등의 고위관직에 오르는 것을 막고 귀족과 평민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폐쇄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로마에는 성문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에 따라 재판을 했는데 당시 로마에서는 신관들이 곧 재판관이었고 판례가 신관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평민들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했기에 법을 어디다 써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자고 요구했고 이렇게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평민들도 누구나 법을 숙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평민들도 신관이 될 수 있게 되는 등 평민의 권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평민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결국 원로원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에 평민들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평민 출신 중 한 명이 독재관으로 임명되며 평민회의 결의가 절대적인 법적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인정되면서 사태가 수습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신분투쟁이라는 산통을 겪으며 로마는 공화정 시스템을 더 정교하고 예리하게 조율해 나갔습니다. 공화정 시스템은 너무 개방적이지도 폐쇄적이지도 않았으며 전제 왕권처럼 한 명에게 권력이 쏠리지도 민주정치처럼 다수의 군중에게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스템은 정무관, 민회, 원로원이라는 세 요소의 절묘한 조합이었습니다. 먼저 정무관은 행정적 관리들로서 민회에서 선출되었고 임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던 인민에 대한 통솔권, 명령권을 로마인들은 임페리움이라고 불렀는데 왕이 사라진 후 임페리움은 각각의 분야를 책임지는 정무관들에게 역할로 분배되었습니다. 먼저 집정관은 왕을 대신하는 최고관직으로 군사, 행정, 사법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임페리움을 보유했습니다. 집정관은 한 번에 2명씩 뽑았고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다음 법무관은 평시에는 사법 분야를 담당하다가 전시에 집정관들이 싸우러 나가면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영관은 로마의 도시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원래는 평민 출신 2명을 뽑아 호민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겼지만 로마시가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귀족에서 2명을 더 뽑아 총 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관은 재무를 맡는 직책으로 국고를 관리하고 조세를 담당했습니다. 조영관과는 반대로 원래는 귀족 중에서만 2명을 뽑았으나 후에 평민 2명이 추가되어 총 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찰관은 인구조사와 시민들의 재산 파악, 세금과 병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5년마다 2명을 뽑았지만 임기는 1년 반이었기에 항시 존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호민관은 평민들의 신분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관직으로 평민회에서 선출했습니다. 모든 재판이나 체포 등에 개입해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성 불가침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호민관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방해를 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최초에는 2명이었지만 추후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재관인데요. 독재관은 특수관직입니다. 임기 도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1인 최고 통치자인 독재관을 로마의 위기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6개월이었지만 위기 상황이 해결되면 바로 내려오는 것이 원칙이었고 반대로 위기가 계속되면 연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민회입니다. 민회는 정치적인 시민총회로 켄투리아 민회, 평민회, 트리부스 민회 등이 있었습니다. 켄투리아 민회는 전쟁과 평화, 입법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모임으로 집정관을 포함한 여러 정무관들을 선출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평민회는 신분투쟁 과정에서 호민관을 선출하는 평민들만의 민회였으며 트리부스 민회는 평민과 귀족 모두가 참여하며 거주지를 기반으로 선거구를 나누어 투표하는 모든 시민들의 민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로원입니다. 원로원은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가 설치했는데 국정 최고기관으로 의원수는 300명, 임기는 종신이었습니다. 최상급 신분의 종신의원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매우 높아서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중심기관이 되었고 원로원의 결의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를 전쟁을 통해 지배하게 된 배경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처음에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로마는 처음에 이탈리아의 중부지방에 아주 작게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이탈리아는 주로 에트루리아와 마그나 그라키아 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 슬라이드에 보면 북부 지방의 에트루리아 왕국은 로마 이전 개원전 2세기까지 이탈리아의 가장 많은 지역을 지배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는 남부에 마그나 그라키아 왕국이 있는데요. 마그나 그라키아는 대그리스라는 뜻인데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여러 이유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새로운 상업 판로와 항구를 찾아 고국을 떠나 이탈리아 남부에 정착하게 되며 이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 고대에 비해서 로마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로마는 처음에 힘이 강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기원전 390년에는 이탈리아 북부의 갈라인들에게 약탈을 당하며 그때부터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지배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사비네족에 대항하며 첫 번째 전쟁과 알반 언덕 주변과
그리고 라티움 해안을 정복하며 처음으로 영통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원전 4세기 후반에는 아펜니노 지역의 강력한 부족 연합인 삼니운들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부족들과의 전쟁을 통해 이탈리아를 정복하며 식민지로 만들어냅니다. 정복된 영토들은 토지 불수, 그리고 식민지의 설립, 로마 시민권의 부여, 명목상 독립국가들과의 군사 동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마 국가에 통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요. 로마는 중부 이탈리아를 기점으로 북쪽과 남쪽을 지배하며 또 많은 도로를 만들어내며 식민지들을 로마를 연결시키는데요. 로마는 기원전 312년에는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를 건설하며 이 도로를 통해 로마의 군대를 세계로 수송합니다. 로마의 패권에 대한 마지막 위협은 피로스 전쟁 때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타렌툼이 그리스 왕 피로스에게 이탈리아 남부에 원정할 것을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피로스 전쟁의 승리 후에 로마는 기원전 264년 북쪽에 위치한 에트루리아 왕국을 진압하고 같은 해에 이제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이제 다음 발표는 이제 포에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포에니 전쟁 발표하겠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인 것처럼 로마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의 전쟁사에 있어 그 출발선으로 삼을 수 있는 전쟁은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지중해 패권을 놓고 해상왕 카르타고와 제국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로마가 맞붙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라틴어로 페니키아인들을 포에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전쟁에 포에니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왕정과 공화정을 거친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120년간의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무서운 나라로 급성장했습니다. 다음, BC 300년 직후에 이탈리아의 지배자가 된 로마는 카르타고와 충돌하면서 이탈리아 해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BC 814년 페니키아 식민지로 건설된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점령하려는 로마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있었던 몇 번의 사소한 충돌들이 결국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코르부스, 즉 까마귀를 이용해 자신들이 유리한 백병전을 실시합니다. 까마귀는 길이 11m, 넓이 약 1.2m의 목재 가교입니다. 가교 끝에 까마귀 부리처럼 생긴 쇠로 된 무거운 스파이크를 달아 적함을 찍어 눌러 고정시켰습니다. 다음, 로마는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코리시카를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침략했습니다. 한니발이 15년 동안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전쟁을 했지만 로마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의 스피키오 아프리카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아프리카를 침략하자 한니발은 아프리카로 물러가게 되었고 결국 BC 202년에 스피키오는 자마에서 한니발을 무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카르타고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잃게 된 반면 로마는 해군력을 획득하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점령지에서 걷어들인 세금과 곡물은 로마의 국고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였으며 매우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게 되어 카르타고의 해외 식민지는 로마에게 전부 양도되게 됩니다. 또한 카르타고는 로마의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미디아입니다. 누미디아는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를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로마의 허락이 없이 싸우지 못하던 카르타고는 결국 누미디아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게 되고 이에 로마는 강화조약 위반의 빌미를 잡게 됩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전격적으로 침공하게 되고 로마와 싸울 힘이 없던 카르타고는 바로 협상을 시도합니다. 로마는 전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카르타고의 모든 무기를 로마에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거부할 수 없었던 카르타고는 무기를 모두 주게 되고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한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모든 카르타고 시민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농성전에 돌입하였고 보급이 단절된 상태에서 3년간 버티게 됩니다. 3년 만에 성벽을 무너뜨린 로마군은 시가전을 벌여 카르타고 시민을 학살합니다. 전체 25만 명의 시민 중 2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남은 5만 명의 카르타고 시민은 세계 각지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로마는 황폐해진 카르타고에 소금을 뿌려 약 150년간 불모지로 만들었습니다.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발표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로마가 카르타고를 공격을 해서 남쪽으로 팽창을 꾀했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페인과 갈리아는 각각 로마가 서쪽과 북쪽으로 진출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로마는 현재 리비아에서부터 모로코에 이르는 북아프리카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서 지중해 중간 부분과 서쪽 부분까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현재 이베리아 반도이며 그 당시에는 히스파니아라고 불리었던 카르타고의 속주를 로마가 양도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마가 스페인에 드디어 진출을 하게 되는데 히스파니아 지역에 남아있던 카르타고인들의 속주를 규합하고자 했지만은 현재 남아있던 카르타고인들과 또 원주민이었던 켈트족 간의 그 동맹은 매우 약했기 때문에 로마는 이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또 속주를 만드는 식으로 했지만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스키피오누스는 현재 로마군을 주둔시키고 현지의 군단들을 경비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급자족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 현지의 속주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서는 상당히 히스파니아가 멀었기 때문에 이후 로마에서 계속 집정관을 파견하였으나 현지의 사람들이 자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불똥이 되면서 스페인에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십시오.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히스파니아 울테리오르, 히스파니아 시테리오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이 초반에 로마가 만들었던 속주입니다. 속주화 시켰지만 현지인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였고 특히 켈트 부족들이 로마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부는 로마로 전향하기도 했지만 켈트 부족은 대부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경작과 광산을 주로 하는 로마의 정치에 반대했고 이들은 결국 반란군이 되어서 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이미 전쟁 경험이 많아진 국가였고 이를 통해서 켈트군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정복을 해나갔습니다. 두 번째 지도에 보시면은 기원전 164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히스파니아에 대한 정복을 실시하게 되는데 로마군은 계속되는 이제 켈트족들과의 전투에서 계속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켈트인들이 로마인의 보급소를 공격을 하고 또 도시를 공격하는 식으로 보급선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어떤 로마 장군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작은 군대들은 우리가 무찌를 수 있었지만 큰 군대는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일 큰 전쟁은 그 켈티베리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에 걸쳐서 켈티베리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로마군은 평화를 원하는 켈트족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고 또 주변을 회유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부족들은 계속해서 짓밟으면서 히스파니아를 정복을 해나갔고 결국 기원전 19년경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히스파니아를 완전히 확보했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이베리아 반도 전체가 로마의 지배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로마가 히스파니아를 정복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로마의 문화를 그곳에 전파하고 또 도로만 가설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로마가 점령한 후에 마지막까지 로마가 만들었던 도로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도로가 일부 구간에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실 사진은 현재 스페인의 메리다에 있는 로마의 극장입니다. 이렇게 로마는 자신들의 건물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히스파니아에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게 될 사진은 오래 찍힌 사진입니다. 오래 있었던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마르면서 로마의 이 대군영의 유적지가 다 드러나게 됐는데 이 정도로 이제 현재 스페인에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로마는 이제 북쪽으로
눈을 돌려 갈리아 지방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갈리아라는 지방은 상당히 매우 큰 지방입니다. 현재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까지 연하는 구역인데 현재 원주민은 이베리아 반도 쪽에 있던 켈트족과 마찬가지로 켈트족과 또 일부 게르만족이 있었습니다. 갈릴레 켈트족들은 로마와는 평화 관계를 맺어하고 있었는데 어떤 켈트 부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갈리아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이 시기에 갈리아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성경에서 가이사라고 나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갈리아 전쟁은 BC 58년에서 51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를 봄으로써 이제 카이사르가 얼마나 병력을 잘 지휘했고 로마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켈트족은 로마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군에게 결국 패퇴했고 또 뿐만이 아니라 BC 52년경에 마지막 갈리아 전쟁의 전투라고 해서 베르킨게토릭스와의 전투에서 20만 대 6만의 전투를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로마가 완벽하게 갈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카이사르는 정복한 뒤 갈리아를 속주화시켰고 또 뿐만이 아니라 브리타니아까지 넘어갔다가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오는 교두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갈리아 전쟁은 로마에 완전하게 승리로 되었고 이 전쟁의 결과로서 로마 공화정은 북쪽으로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전투를 이끌어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고 또 뿐만이 아니라 갈리아 숙주에서 넘어오는 세금으로 인해서 로마의 국고가 부유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까 히스파니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켈트족에 대해서 로마의 문화가 전파되고 또 인프라를 가설함으로써 북쪽으로 뻗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브리타니아를 정복했다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북해 및 브리타니아에 대해서 로마의 문화가 또 다른 동방의 문화가 전파될 수 있는 교두보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기에 로마는 남쪽과 서쪽, 북쪽만 전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도 확장을 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분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싶어 했던 로마의 눈에 도저히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쪽의 마케도니아 왕국은 그 확장 전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마케도니아 지역은 안티고노스의 왕조의 손으로 들어갔고 그의 6대손 필리포스 5세 또는 필립 5세가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명장 한니발과 손잡은 그는 2차 푸에니 전쟁에 참전했고 이 전쟁을 통타 서로 영토를 확장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파라스 섬의 데메트리우스가 일리리아 해안까지 올라온 데 성공했지만 로마를 도발한 그는 전쟁에서 패해 필리포스 5세한테 망명했습니다. 그 당시 제2차 푸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이 로마군에 대항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마케도니아가 한니발을 지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전쟁 중에서도 군대를 마케도니아로 파견했습니다. 로마군은 마케도니아 서쪽 침략을 두려워했던 아이툴리아 연맹과 손을 잡고 마케도니아를 공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파로스의 데메트리우스는 이 기회가 자신의 왕국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고 모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마케도니아는 아이톨리아 연맹과 손을 잡았고 로마와 화해했습니다. 로마는 마케도니아의 한니발 지원을, 마케도니아는 연합군의 침략을 막은 것으로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제2차 푸에니 전쟁도 막이 내리고 아테네에서 엘레우시아 왕비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 도중 2명의 아카르나니아인이 데메테르 신전에 무단히 입장했고 아테네는 이 젊은이들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쉬마케아라는 동맹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카르나니아는 맹주였던 마케도니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이 기회로 아테네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로마의 개입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아오이스테나에서 로마군에게 대패했고 이 소식을 들은 마케도니아 편에 섰던 아카이아 연방은 등을 돌렸고 마케도니아는 로마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필리포스 5세는 둘째 왕자를 인질로 바치고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로마에 잡혀갔던 둘째 왕자 데메트리우스는 친로마 성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첫째 왕자 페르세우스는 이에 크게 반발했고 결국 왕자들 간에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필리포스 5세는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을 사형시켰고 이 충격으로 인해 병사했습니다. 첫째 왕자 페르세우스는 왕위에 올라 반로마 동맹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는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전쟁 초기에는 로마군을 시켰지만 결국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히드나 전투를 마지막으로 마케도니아와 안티고노스 왕조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티고노스 왕조가 멸망했지만 로마는 마케도니아를 4개의 공화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페르세우스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안드리스코스가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는 이미 세계를 대치하는 대제국이었고 이 전쟁은 단순히 자살 전쟁이었습니다. 로마는 마케도니아를 공화국으로 나누었던 실수를 고린도를 파괴하는 것으로 만회했습니다. 결국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승령이 되어 로마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친 마케도니아 전쟁은 막을 내리고 로마는 대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음은 로마의 내전과 아우구스투스의 출현입니다. 네, 그런데 기원전 133년부터 27년 이 시대의 기간은 로마 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로마는 이 짧은 시간에 건설된 이 대제국을 엄청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계속되는 전쟁으로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또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영농의 경우에는 잦은 전쟁 참전으로 토지를 제대로 경작할 수 없으니까 이 농작지가 황폐화되었고 또 미리 싼 값으로 로마에 공급돼서 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부유한 지주들과 귀족들은 이 전쟁 포로나 노예들을 활용해서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규모 농장 운영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라티푼디움은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등 이 곡물이나 가축의 질을 높일 수 있어서 이 소규모 자영농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빈부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한 농장을 소유했던 원로원 귀족들은 그저 자신들의 권리와 특권을 침범 못하도록 막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그 후에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용감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용감한 형제가 나타났는데 바로 이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먼저 형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에 당선되어서 이 부유한 지주들에게 허용되는 공유지의 규모를 제한하고 땅이 없는 소작농에게 공유지를 재분배하는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럼 나쁜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원로원의 부유한 귀족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이 법을 통과시켰고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했는데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아우가 나타났으니 바로 이 밑에 가이우스 그라쿠스입니다. 가이우스도 호민관으로 로마를 위해 되게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고 바른 정책이어도 도대체가 먹혀들지가 않았고 결국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로마인에게 배척당하며 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이런 내적인 혼란뿐 아니라 외적인 혼란도 찾아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 있죠. 여기 북아프리카에 존재하던 왕국인 이 누미디아의 왕 유구르타와 또 국경 근처의 미개한 부족들이 로마에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때 되게 로마의 유력한 정치가이자 집정관인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누미디아의 왕인 유구르타에 대항했고 또 외교술에 뛰어났던 술라라는 사람이 유구르타를 사로잡아 수운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근데 마리우스를 적대한 이 벌족파 원로원이 술라의 공정만을 인정하면서 민중파 정치가 마리우스랑 또 원로원의 전통적인 귀족 체제를 회복하려 했던 술라의 관계가 악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계층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됐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 본도의 미트라다테스가 소아시아에서 유혈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시민 수천 명이 살해되었고 또 해적들의 침입이 있었고 또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끈 이 대규모 노예 반란과 같은 이런 항쟁들이 로마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로마는 계속 자기들의 속주를 만들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의 정치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또 영웅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3명의 영웅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스페인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이렇게 지중해에서 해적들을 몰아내고 노예 반란을 진압하고 미트라다테스를 패배시키고 이 시리아를 정복했던 이 폼페이우스가 정말 맹활약을 해가지고 이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떠받들어졌어요. 또 두 번째 인물은 크라수스인데 사실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의 상당한 군사적 업적에 비해서 별로 업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로마 공직에 오를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아까 얘기했던 그 스파르타쿠스의 이 노예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라수스는 이 폼페이우스보다 더 공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엄청 잔인하게 반란군을 진압했고 또 군단병들을 다그치고 또 본보기로 막 아군들을 막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스파르타쿠스를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하게 됐어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하고 전쟁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장군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크라수스, 아까 폼페이우스랑 손을 잡고 집정관에 당선되게 되어서 우리가 정치상 서로 이해에 반하는 일을 하지 말자 약속하고 제1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카이사르는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인 이 갈리아 지역이 총독이 되어서 이 갈리아 지역 전체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빠른 시간 안에 이 갈리아를 정복했고 이 때문에 카이사르는 더욱 큰 명성을 얻게 되고 로마도 시야를 넓히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죠. 이 갈리아에서의 승승장구로 카이사르는 이 원로원 귀족들로부터 경계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라수스가 파르티아와의 전쟁 중에 사망하게 되면서 삼두 정치가 끝나게 되었고 그럼 나머지 카이사르와 이 폼페이우스가 권력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누르고 1인자에 올랐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쫓아서 이집트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사실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건너간 이유는 그 폼페이우스를 지지했던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보일 때 전세가 카이사르 쪽으로 기운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를 살해해버렸어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동생 클레오파트라가 너무 예뻐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빠의 권자를 탐내던 이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고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내쫓고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을 독점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프톨레마이오스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기원전 47년에 카이사르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군대의 포위 공격에 맞서고 있었는데 이때 에돔 출신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카이사르를 도와서 카이사르가 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 안티파테르의 충성스러운 행위를 기억하고 뒤에 유대 사람들에게 특정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는 카이사르 1인 천하가 되었는데요. 근데 카이사르가 그래가지고 이 원로원에 상의하지도 않고 행정장관들을 임명하곤 했는데 그래서 결국 카이사르의 암살 계획이 세워졌고 결국 카이사르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카이사르가 죽은 후 이제 로마에 남겨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과연 누구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유력한 이제 후계자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었던 두 명의 인물이 안토니우스는 이제 카이사르와 여러 전쟁들을 함께하면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다라고 불렸던 인물이었고요. 카이사리오는 이름에서부터 뭔가 카이사르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처럼 이름의 뜻 자체가 작은 카이사르란 뜻입니다. 이 카이사르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 사이에서 낳은 이제 아들이다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자기가 이제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딱 까보니까 이제 처음 듣던 이제 사람이 나온 거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우리한테 이제 아주 익숙한 그런 인물인데 이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서 저는 이제 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겨우 18세라서 이제 특히 안토니우스나 이제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카이사르가 사망할 당시에 로마에 머물고 있던 이제 카이사리온과 클레오파트라는 여러 이제 정치적 상황이 혼잡해지니까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로마 내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아니라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친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후계자가 됐냐라고 알아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카이사르의 누나의 외손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혈연 관계가 있었는데 굉장히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카이사르도 그렇게 자기가 죽을 줄 몰랐는데 이제 잘 키워가지고 후계자로 삼아야겠다고 딱 위원장에 써놨는데 자기가 너무 일찍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카이사르가 죽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이제 바깥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죽은 걸 듣고 또 자기가 후계자로 이제 임명이 됐다는 걸 듣고 로마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부하들은 당연히 말리죠. 로마에 있는 안토니우스가 널 죽이고 이제 그 후계자 자리를 차지할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가지 마시라라고 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카이사르가 날 지명했던 그 딱 명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로 돌아왔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사실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후계자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부자들이 옥타비아누스를 후원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처럼 카이사르와 이제 어디 전쟁을 떠나기로 했던 부대가 로마 바깥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안토니우스 편에 설 것이냐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편에 설 것이냐라는 과정에서 카이사르의 뜻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결정을 해서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이제 경제적 그리고 또 군사력으로도 이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만큼 이제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만큼 좀 정치적인 영향력은 아직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직접 싸우기가 조금 그렇죠.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이 친구가 군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에 되게 어색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한테 자신의 여동생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뭔가 되게 어색한 동맹 관계가 체결이 되고 여기에 또 레피두스라는 인물이 함께 하면서 제2차 삼두 정치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까도 이제 삼두 정치가 좀 전에도 이제 등장했지만 그때 1차 삼두 정치와 2차 삼두 정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차 삼두 정치는 비공식적인 이제 미략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삼두 정치는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가 된 이제 정치적 이제 동맹인 거죠.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이 분들의 정치적 그리고 모든 어쨌든 권세가 대단했다. 동시에 로마 공화정 원로원들의 권세가 굉장히 많이 쇠락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2차 삼두 정치 이제 기간 동안에 영토도 이제 로마 제국을 나눠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에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탈리아, 즉 이제 로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쪽의 일부 속주들을 이제 지배를 했고요.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영토를 쭉 완전 동그랗게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무려 이집트를 이제 차지를 했고요. 동방을 이제 다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지배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롭긴 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로마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전략이나 공작들을 이제 펼칠 수 있는 즉 저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언론 플레이를 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놓치지를 않습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갔는데 안토니우스가 그 카이사르를 멸망하게 만드는데 좀 일조를 했던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이집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놓치지 않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공화정 이제 원로원 분들과 이렇게 이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이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한테 자기 영토를 다 준다 그랬다. 쟤는 배신자다. 그래서 공화정 이제 사람들 이제 로마 시민들도 다 반발을 하고 안토니우스한테 줬던 권한도 다 뺏어버리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악티움 앞바다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그리스 군대가 붙는데 이것이 바로 악티움 해전이고요.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 안토니우스와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멈출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명실상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최고 이제 권위자 또 이제 최고 이제 실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요. 저는 먼저 제국 초기에 어떻게 아우구스투스가 재건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해 앞바다에서 펼쳐진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안토니아누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하는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패한 안토니아누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면서 100년에 걸친 그 로마의 내전과 무질서가 끝나고 지중해 세계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카이사르 사후 19세 젊은 나이로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고, 내전을 걸치면서 전쟁 선배들, 뭐 예를 들면 폼페이우스나 뭐 카이사르 같은 정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신중하게 1인 체제를 정비해 나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외세, 즉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로마 공화국을 장악하려고 했던 안토니아누스를 물려쳤으므로 외세의 위협을 막아낸 영웅으로 선전이 되었고, 기원전 29년에 로마로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큰 환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28년에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를 프린케스 세나투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프린케스 세나투스는 라틴어로 제1인자 또는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옥타비아누스가 제1시민으로 불리면서 이 이름에 딴 프린케스 체제를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정립해 나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먼저 원로원을 개혁했는데, 내전기에 1000명 정도로 불어난 원로원을요, 약 200명 정도로 수청해서 원로원의 권위를 강화하고 그 원로원을 장악해 나갔고, 기원전 27년 초에는 공화정의 회복을 선언하면서 국가를 원로원과 로마 인민에게 이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때 존엄한 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예 칭호를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총독의 임페리움, 즉 명령권을 10년 임기로 부여하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뭐 히스파니아, 갈리아, 시리아, 이집트 등 큰 속주를 이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로써 원로원이 관리하는 속주와 아우구스투스가 관리하는 속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영토 반에 해당하는 속주를 부여받음으로 1인 통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우구스투스는 점차 이제 원로원의 동의를 얻어서 로마의 최고 직책과 권력을 획득했고요. 임페리움인 명령권을 통해 군대도 장악하고, 기원전 23년에는 최고 통수권을 부여받아서 이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로원과 아우구스투스가 관리하는 속주가 있었는데, 그 원로원이 관리하고 있던 속주들을 포함한 모든 속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로마의 시민의 바람대로 정통적인 질서 아래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특히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사회 정치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원로원을 공화정기와 같은 존경과 권위의 집합제로 정비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표면상으로는 아우구스투스가 공화국을 개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그의 통치기에 로마 제정의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을 개정으로 경제, 사회, 문화까지 일련의 정비를 통해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 시대의 시작점을 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제국 체제를 정비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구스투스의 제국의 조직 그리고 제국의 체제를 어떻게 정비했냐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전에 하셨던 우리 발표하신 전도사님이
어느 정도 다 말씀하시고 또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우구스투스는 전에도 말했지만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제 그 원수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칭호를 그 원수정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는데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초가 돼 있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이제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군부 시대의 사메스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피게 됩니다. 빵과 서커스 정책인데요. 이것을 두고 이제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이제 좀 풍자하면서 빵과 서커스의 정책으로 다스렸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현재로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그리고 서민들의 유흥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한 것인데요. 앞에서 이제 말한 빵과 서커스 정책은 경제적 생존권을 넘어서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의 원형으로 이제 현재 학자들이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가 이제 사실 공화정 제국으로 변모했지만은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외형은 공화정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제 호민관의 집권, 뭐 집정관 그리고 명령권, 전 집정관 등의 어떤 공화제적 관직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부수 권한을 원수가 종신토록 보유하도록 하여서 권력의 집중화를 이제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회복지 그리고 문화 정책의 확대 그리고 권력의 집중화를 통해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프린캡스 세나투스라는 명칭 뒤에서 그 원론의 1인자가 되고 그거를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이제 대내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로마 군단을 26개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15만 명으로 축소를 하면서 그 전략적 요충지나 그리고 문제가 많은 숙주들에 배치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도. 네, 지도를 보면은 로마 제국은 그 제국에 속한 것하고 원로원에 속한 숙주를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제국의 속주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숙주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제국의 숙주의 그 지도자를 아우구스투스는 직접 임명합니다. 직접 임명하고 있고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군단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 지역이랑 그리고 제국 숙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레가투스 즉 군지휘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프라이펙투스 그리고 지방 장관이라고 하는 프라이펙투스랑 재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프라토스를 이제 기사 계급에서 이제 뽑아서 이제 임명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유대 같이 작지만 문제가 많은 지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직 집정관 가운데 뽑힌 프로콘술과 로마 원의 프라이토르들은 원로원의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임페리움 즉 명령권에 의해서 원론에 속한 숙주들을 다스렸는데요. 그러나 이제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임페리움 프로콘술라림 마이우스라는 최고 통수권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어느 때나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을 쥐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가 이게 다스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실까요? 다음. 이 두 권력 좀 전에 두 권력을 다 지었고요. 다음요. 다음. 이거는 이제 로마 황제의 연역하고 이제 유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짓고요. 다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다음을 보면은
이제 로마 황제 시대,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집정관 시대,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알 수 있는 어떤 그 유대 왕들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쭉 흘러나오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3조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강의 기록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영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표에 보면은 예, 뭐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죠.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이 영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헤롯 왕 얘기가 쭉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때 헤롯에 대해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처형되고 예수님 공생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로마의 행정관들에서 쭉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도행전 24장, 5장, 6장이죠. 그 펠릭스, 안토니 펠릭스, 그다음에 뭐 그 베스도로 나오죠. 베스도로 나오고, 이때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26장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실 텐데,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는 그 어떤 제국의 어떤 대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정비하면서 이제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로 이끌어집니다. 이때 뭐 지도에서 아까 보셨지만 그 지중해 연안 지역을 거의 뭐 정치적 문화적으로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 됐기 때문에 상업하고 여행, 그게 이제 자유롭게 되면서 로마 시대의 어떤 최고의 부흥기가 이제 몇 세기에 이르는 로마 시대의 부흥기가 시작되고, 아마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어떤 때가 찬 것, 그것을 표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전도사님께서 이제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시작된 아우구스투스 평화 혹은 팍스 로마나는 내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국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가져왔는데, 당시 문학은 이것에 대해 열렬하게 찬사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동부에서 구원자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속주들이 로마에 충성하는 동안에만 그들로부터 신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신전들을 새롭게 수리해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를 숭배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 전통적인 로마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개혁을 후원했습니다.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수많은 공공 건물들을 건축하거나 재건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로마는 벽돌로 지어졌지만 내가 그 도시를 대리석으로 입혔다고 자랑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주어진 권력은 세습될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사위 아그리빠에 관심을 보이다가 뒤에는 아그리빠와 그 아내 율리아가 낳은 두 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세 명은 모두 아우구스투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내와 리비아의 의붓 아들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올라오는 티베리우스에게 아우구스투스에게 준 것과 동일한 권력을 부여하면서 티베리우스를 실질적인 공동 통치자로 만들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AD 14년 8월 19일 세상을 떠나자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전무후무한 평화와 번영의 기간이었다. 그는 로마 제국을 괴롭히던 해적과 산적들을 없앴고 로마 주정부들의 자치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그의 정책은 로마 제국의 주요한 도시들 안에 정착한 유대인 공동체들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당시엔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예언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BC 7년 그의 생일을 경축하여 만들어진 한 비문은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재난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모든 세계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다. 팍스 로마나.
옥타비아누스는 내정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41년간의 통치 기간 중에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를 가져왔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BC 27년에서 180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초대 왕자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신약 성서에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복음서의 기본적인 배경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전체를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배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로마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맡겨가지고. 네. 그 제가 번역한 그 지도에 그 한글 지명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물론 이제 갑자기 맡았기 때문에 스캔하기가 쉽질 않아서 아마 사용을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처음 시작할 때 화면 공유로 애를 많이 먹었지만 또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예찬 하구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로마의 기원에 대해서. 김소희 하고 네, 교수님. 네, 김소희 하고 네. 공화정 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화정 구조가 자기가 그린 거예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겁니다. 인터넷에. 네. 네. 아무튼 그 하나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네, 잘 찾아주셨고 박경민하고 네, 교수님. 네네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말하자면 그 도시국가를 통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영기하고 네, 교수님. 네 호연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제국이 확장돼 나갔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뭐 우리가 이런 그 도시국가 발전 이런 거 잘 이제 이해를 못 하는데 한번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아까 김혜천하고 어디 계세요? 예, 교수님 네, 강예천입니다. 네.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네네 잘 안 보여서 네 강예천하고군요. 네. 왜 김씨로 보였나 모르겠어요. 자주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특별히 아까 발표하면서 이번에 유럽을 휩쓴 가뭄으로 인해서 드러난 유적지를 소개한 거가 아주 좋았어요. 이번에 유적지가 라인강 유역에서 발견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순발력 있는 그런 발표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호하고 네, 교수님. 네, 김병호하고는 화면을 역광이라 그렇죠. 그래서 요걸 화면을 반대편으로 놓으면 잘 보이지 않을까. 잘생긴 얼굴을 좀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네, 조정하겠습니다. 역광으로 돼 있고 그래서 네 얼굴을 보지를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네. 동방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남은정하고 네 남은정하고 어디 계세요? 네, 네 저기 남은정. 있습니다. 네네. 군대를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요, 군대? 군대 갔다 온 적 있어요? 없죠? 네. 근데 군대를 갔다 온 것처럼 군대 용어와 군단, 뭐 아군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제가 아무튼 이제 군대는 왠지 반갑잖아요 남자들한테는.
네, 그래서 아주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출연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고, 김정석 하고 네, 교수님. 오마, 그 어디 말이 오마, 그래서 다 아주 저희가 한번 생각나요? 예, 오마 순간 생각나요. 공감했습니다. 네. 그 안토니우스한테. 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얘기할 때, 네, 아주 그 내러티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나중에 녹화된 거 다시 들어보고 싶은 그런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박서영하고 네. 네, 박서영하고 아우구스트의 제국 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병국하고 어디 계세요? 예, 목사님? 교수님. 거기 계시구나. 네네. 유일하게 유병국하고가 성경 구절을 언급했어요. 굉장히 제가 업됐습니다. 예. 특히 그 아우구스투스의 호적에 대해서 언급했고, 사실 이제 뭐 조선 왕조실록, 뭐 고려 왕조실록, 뭐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신라 왕조실록, 뭐 이렇게 조선 왕조실록이죠. 아우구스투 실록이 있는데 그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뭐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병국 하구가 로마 제국 이제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언급했고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기록이 아우구스투 실록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이 2000년 전 문헌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문서예요. 그 문서의 비중은 아우구스투 실록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자기 거를 소홀히 여기는지, 선대로부터 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그 잘 물려받은 세례까지 받고 한신대까지 들어간 사람인데 왜 그 저 성경의 고증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누가복음 3장의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은 뭐 가짜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가벼움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도올 김용국한테 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2000년 내려온 거잖아요. 구약부터 치면 그건 뭐 투트모스 2세, 람셋 2세, 그 벌써 5000년 내려오고, 예? 기자의 피라미드를 가면은 4500년 전 피라미드를 만나는데 신약 지금까지 2000년 역사라면 6000년 역사인데 그 역사를 가벼운 입으로 그렇게 입방아를 찌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소설가도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유병국 하구를 내가 A+를 줬어요. 성경구절을 언급했기 때문에. 네. 이 A+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뭐 그 외에 다른 또 성역구절도 언급해 주셔서 지나가면서 했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지도책의 특징이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중심으로, 또 성경이 안 나와도 성경과 연결짓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다. 네, 하는 차원에서 2조부터 기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유병국 학우를 A+를 줬지만 다른 학우들도 다 좋은 성적 받았어요. 좋은 성적만 공개를 하는 거니까. 네. 마지막에 김문수 학우. 네. 경기도지사 지낸 분 이름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계세요? 김문수 학우.
있습니다, 교수님. 아, 네네네. 김문수하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로마의 평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보여줬던 평화는 군사력, 팽창력, 이제 강제력 그런 평화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로 이루시는 평화.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른 평화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아무튼 1조 갑자기 발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여기 5분 하고가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도 제대로 잡수지 못하시고 기숙사가 폐쇄된 건 아닌데 식당이 폐쇄가 됐고 5시에 와서 그 식당 직원들이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노조가 결성돼가지고 그걸 임금 협상이 되질 않아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하는 거는 총장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노조 직원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먹이고 뭘 해야지.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노조 만든 것도 먹자고 임금 올리겠다고 만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학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이거는 더 이상 신학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일이라도 당장 750명 기숙사생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못하면 총장이 사비를 털어서 두유라도 갖다 바치고 빵이라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 총장 판공비가 얼마인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민생고부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그 출석 몇 시부터 들어왔는지 다 정리가 되죠? 네, 만들으셨고 그게 몇 시에 들어왔는지 다 알 수 있죠? 네, 나중에 네네 출력하면 알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러나 뭐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있죠. 네, 아침 일찍 와도 한 데나리온. 네, 마감할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네, 제가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니까 다음에 또 줌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신대원 친구들은 목회자 후보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든직스럽습니다. 뭔가 이 난세에 영웅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지금 뭐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난세 중에 난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군병이 돼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그 장도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는 미약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여러분의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시 모여서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생각했고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아침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2조가 하겠습니다. 2조, 네, 4주차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조 감사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사진 한번 이거 다 찍어볼까요? 그래도 여기 계시니까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네네. 자, 얼굴 가리지 마시고 얼굴 가리신 분이 계시네. 박서영, 네, 얼굴 가리지 마세요. 네. 또 2장으로 옮겨서 네, 사진 한번 또 찍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줌이 되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나중에 다 나오지만 그래도 네, 다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려요. 네,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세요. 네,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